네, 있어 보였어. 이거 맞춰야 돼. 영상 촬영하고 있고 절대 관객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저희만 나오고 있고요. 라이브 아니고 네, 영상 기록물들로 촬영하려고 세팅을 해놨고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의식주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박소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에 오늘 비가 오고 갑자기 이제 눈이 엄청 오는 와중에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해설분들 먼저 소개를 할게요. 홍예지 선생님이시고요. 그 독립기획자하고 미술기획학 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홍예지 선생님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시고 이 전시의 개인전 작가분이시자 스스로 말하는 돌 작업해주신 김현호 작가님이십니다. 워낙에 요새 활동 많이 하시는 미술비평의 콘노유키 선생님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작업 자체가 고인돌이라는 굉장히 선사시대 유적을 리서치를 베이스로 해서 했던 작업이고요. 이례적으로 이제 제가 작가님들의 작업에 많은 도움을 드리긴 하지만 답사를 갔던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6월에 김현호 작가님하고 장작 거의 합치면 5박 6일이죠. 그치. 3박 4일과 1박 2일을 전국 일주를 하면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같이 이제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결과물로 이제 작가님께서 이렇게 개인적 공간을 이렇게 꾸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인돌에 대한 저의 약간 선입견이 많이 깨진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김현호 작가님께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지만 직접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그러니까 운을 띄워보면은 이제 고인돌을 선택하시게 된 배경과 작가님의 생각들을 조금 먼저 꿈을 열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냥 뭘 그릴지 어떤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항상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문득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걸 좀 많이 선택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만약 그렇게 이성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좀 그거를 마음속에 가지고 내가 어떤 소재가 들어왔으면은 그걸 좀 철저하게 굉장히 오랜 시간 좀 소화를 시키면서 좀 검증을 해요, 제 스스로. 그런 과정에서 돌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좀 들어왔었고, 그 관련해서 조금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인돌이라는 소재를 알게 되었고, 이 고인돌이 재미있는 점이 이제 학계에서 이제 말하는 돌? 약간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선사시대 거니까 기록 이전에 어떤 유물이니까 이 텍스트가 또 비어있는 공간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일 것이다, 이거는 아니다, 이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 비어있는 어떤 공간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제가 약간 추구하는 회화와 조금 결이 맞닿은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 네, 그래서 리서치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저도 처음 알았던 게 그 성열 고인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저기 저 방에 보시면은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있는 표면, 고인돌의 표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저렇게 구멍이 뚫려있는 고인돌들을 성열 고인돌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좀 부연 설명도 조금 해주시면. 그게 뭐 별자리로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산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저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이미지로 보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떠오고 싶은 약간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그냥 시각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이게 어떤 것이다라고 약간 그런 완벽하게 이해된 어떤 그런 소재가 아닌 그냥 우리가 그냥 대면하고 거기서 우리가 스스로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서 각자 가질 수 있는 서사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장치로서 하나의 소재로 좀 떠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에서 성열 마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회화 작업에서 그 리서치를 한다는 개념하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온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지점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유적을 레퍼런스로 가지고 온다는 게 굉장히 조금 좀 쉽게 알아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번 작업을 같이 도와드리게 되면서 사실 유적에 대한 의미가 저한테도 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고요. 보면 우선은 여기 콘노유키 선생님하고 저는 이번에 도록이 새로 나왔는데 이번 전시에 도록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비평문을 써주셨고 저는 이제 서문을 작성하게 됐고요. 그 홍예전 선생님께서는 이 전시죠. 전시, 그 전 전시, 작년 전시. 로이 갤러리보다 그 전, 그쵸. 전전 전시에 인형 갤러리거든요. 인형 갤러리에서 밤에도 언제나 그것은 밤에나 그것은 언제나 그곳에 있다라는 전시를 하셨고 그때 이제 평문을 써주신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각자 그 김현호 선생님에 대해서 글을 써주린 사람들이라 이렇게 해보면 구성이 재밌겠다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는데 사실 유적 얘기로 돌아가서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김현호 작가님의 유적에 담긴 의미나 글을 읽어봤는데 조금 다르게 적어주셔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편하게 같이 말씀을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김현호 작가님 개인전 평론을 쓰고 그 작가님이 리서치 하시면서 들었던 얘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이 작업을 하신 결과물만 가지고 이 작가가 어떻게 유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작품의 고대인이나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돌을 생각하고 예를 들어 하늘을 다시 바라보거나 아니면 다시 지도 모양처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걸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발전된 시기가 아니었을 뿐더러 뭔가 그런 추측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 자신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런 걸 적어주었나? 이런 생각으로 작가님이 돌에 대한 관심을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으셨나 싶었는데 저는 그것도 물론 재미있었던 포인트지만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유적이라는 것도 정말 도판으로만 보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답사를 두 분께서 다녀오셔서 뭔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거기가 정말 이제 강원도처럼 관광명소로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숲을 속에 있는지도 다 있죠, 다. 그냥 가면은 막 터져 있고 돌이 막 이만한 게 막 툭툭툭툭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냥 대지예요, 대지. 광활하게 넓은 땅인데 거기에 그냥 고인돌이라고 생각지 않은 돌들이 그냥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고인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한눈에 고창을 처음 저희가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딱 들어가고 나서 딱 보이는 게 고인돌, 어떻게 보면 가볍게 표현 고인돌 밭이 있었어요. 밭이야. 근데 거의 밭인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수십 기가 있었고 근데 저희가 뭐 국사교과서나 이런 데서 첫 페이지에 고인돌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11자 형태로 이렇게 받침이 있고 일자 형태가 이렇게 있는 고인돌을 상상하면서 갔는데 그게 산산이 이제 무너진 거죠. 네, 심지어 돌이 밑에 박혀서 묻혀져 있는 것도 있고 바위인데 거기에 다 유적 표시가 돼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놀랐었죠. 작가님은 어떤 게 좀 직접 리서치를 계획하시기도 했는데 어떠셨어요? 리서치 자체요? 리서치 자체는 실제로 가셨을 때 실제로 갔을 때는 진짜 그냥 우주 같았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답사 자체가 목적성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시간도 촉박했고 그래서 그 기운을 뭔가 이렇게 느껴온 것도 느끼는 건데 저는 사실 기록하기 바빴어요. 네, 기록하기도 바빴고 그냥 그거를 그런 장소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사실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해서 저는 그냥 이 돌을 떠와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 루트에서 저희가 성혈을 찾으러 다니러 조금 여기저기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창이나 화순에 갔을 때는 성혈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오히려 말씀하신 아까 숲속에 좀 숨어있는 성혈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지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찾는 행위 자체가 옛날에도 이 거인돌을 모신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랑 겹쳐서 그 부분도 되게 흥미롭게. 또 하나가 땅이 좋아요. 그러니까 왜 왕릉도 왜 터가 좋은 곳에 이렇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고창하고 화순이 이제 저희가 딱 갔는데 너무 살고 싶을 정도로 동네가 너무 좋고 땅이 되게 고르는 그런 느낌들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도 혹시 유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해주시나요? 저는 이제 평소에도 유적, 유물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은데 그 좁은 의미의 뭔가 역사학적 자료로서의 유물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제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제가 있기 전부터 이 땅들에 스쳐갔던 모든 존재들이 남긴 흔적으로서 저한테 좀 관심을 끄는 것들이 있었고, 그런 유물들이 실제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기록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유물을 만지고 껴안고 뭔가 그 속에서 소통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운기나 어떤 정신성 그런 것들을 분명 전해주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가치를 가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냥 작가님을 뵙기 전에 생각해왔던 유적에 대한 생각은 유적이 일종의 연결의 매개체,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지 않지만 부재하는 것을 여기로 끌어오는 그런 만남의 어떤 교차점 같이 작동을 하는 그런 좀 약간 신성한 그런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특히 이번에는 이제 역사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선사 시대의 유물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래서 더 흥미로웠던 거는 여기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으로서 접근을 하기보다 또 인간의 흔적이라고는 하지만 굳이 인간인 거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이 돌이 이 긴 시간 동안 존재하면서 나를 만났다라는 그 만남의 충격? 그 자체에서 가지고 온 어떤 전율이 있는 것 같고, 그걸 얘기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흥미롭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도 글 쓰셨을 때 돌이 친다라는 표현을 단독 쓰셨잖아요. 얘기하셨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도 유적지를 다닐 때마다 사실 그 돌을 누가 어떻게 가져왔는지를 모르겠고 추측이야 가능할지는 않죠. 그래도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가져왔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나 어떤 볼륨감, 부피감 이런 게 전반적으로 뭔가 지금 현재에 다시 와서도 뭔가 충분히 뭔가 타격을 주는 존재감 존재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야기가 막 정확하게 이렇게 있었고 역사적으로 뭔가 이렇게 레이어가 정확하고 명확하고 이랬으면 오히려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그런 것들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회화로서의 좀 더 가치가 있고 뭔가, 그리고 이걸 보는 사람이랑 이 대상이랑과의 어떤 그 공명이라고 해야 돼. 그런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 그 유격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 유격 안에서 어떤 공명 같은 게 생기니까, 그래서 그 고인돌이라는 게 오히려 더 개입할 여지도 생기고,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추구하는 회화랑 되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김현호 작가님하고는 저희가 의식주가 이제 2017년 7월에 서교동에서 개관을 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 그 거의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한 달 동안 뭐죠? 분당 임시공간 12. 현동 쪽 어디 근처에 이렇게 백화점 있는 동네였는데, 거기서 그냥 일반 아파트에 있는 상가에서 임시예술공간 12월이라는 공간을 한 달 동안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 저의 신분은 작가였고요. 그래서 여기 김효 작가님과 함께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부터 해오셨던 작업이 이제 소환 프로젝트라는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소환이라는 키워드가 고인돌 안에서도, 오브제 안에서도 있고 작가님이 작업을 하시는 방식 안에서도 소환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어떤 소환의 어떤 태도로 접근하시는 방법과 그 과거의 소환 프로젝트 하실 때의 어떤 태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소환 프로젝트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소환 프로젝트는 이거 지금 회화 작업하기 전에 약간 커뮤니티 아트식으로 제가 했던 건데, 참여자 기반의 작업이고 참여자가 원하는, 보고 싶어하는 대상, 제가 그림으로 그려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오려서 이렇게 베개나 이불 같은 어떤 그 2D, 3D 폼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 다음에 그 그림을 줘요. 그럼 참여자가 그것과 함께한 시간, 돌아가신 어머니를 뭐 이불로 만들어서 그걸 덮고 있다든지 이런 행위를 스스로 이제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찍어서 그거를 저한테 기록을 주면은, 저는 이제 그 그림을 이제 교환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서 제 작업을 이제 그 그림과 그 영상과 사진이 되는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을 가진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사진만 받고 그리시는 게 아니라, 사진을 먼저 받으신 다음에 이 참여자하고 통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중간중간에 과정에서 이야기를 실제로 닮았는지,
예를 들어서 눈꼬리가 좀 내려간 것 같다는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그림에 적용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느꼈던 작가님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리기라는 방식 자체에서 연구를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그때부터 작업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네. 저의 경우에는 밤에도 그것은 언제나 그곳에 있다라는 인형 갤러리에서 여셨던 개인전 서문과 작가론 작업을 하면서 그때 작가님의 소환 프로젝트의 뭔가 유래 또 발전 과정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평론 작업을 했었는데요. 소환에 한정을 해서 제가 뭔가 발견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자면 일단 작가님의 그리기라는 것이 좀 오래된 기원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기원이냐면요. 고대 이제 막 박물지라는 어떤 뭐 기록 문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부타데스라는 도공이 있는데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도공의 딸이 있었대요. 근데 그 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제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이 갑자기 떠나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이별의 순간에 그 연인이 앉아있는 벽에 빛을 비춰서 그 뒤에 드리운 그림자를 윤곽을 이렇게 따라 그리고 그 남자는 떠나고 이제 그 윤곽을 보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애도를 시작을 하는 거였는데 그 딸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딸이 그린 그 윤곽을 그 도공이었으니까 흙을 이렇게 윤곽선에다가 해서 입체적으로 좀 부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떠내면서 나중에 조각상을 만들어서 뭐 신전을 옮겼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설화를 얘기를 하면서 그 윤곽을 떠내는 그 행위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최초의 드로잉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떠남이자 뭐 부재, 이별이 그리기라는 행위의 기원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선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평면적인 게 아니라 거기 이제 도공이 이렇게 약간 살을 붙였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뭐 조각이다, 회화다 하고 분리되기 이전에 그리기라는 어떤 넓은 의미의 행위 안에 입체성, 촉각성이 이미 들어있었다라는 이제 설화가 있는데 그게 약간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맥을 닿아서 김연호 작가님의 작업에서 그리기라는 행위는 어떤 부재하는 대상 아니면 멀리 있는 그 대상을 뭔가 가까이 소환하는 그런 행위로서 단순히 평면적인 작업이 아니라 저렇게 두드러지는 촉각성이 있는 미디엄을 쌓아 올리면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약간 일종의 커뮤니티 아트로서 의뢰를 받아서 그리운 사람 얼굴을 그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껴안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오브제로 만들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그리기의 기원에 있던 행위와 맞닿아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고인돌 이전에 사실 그 밤에도 그곳은 언제나 그곳에 있다라는 곳에서 산을 소환하는 작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소환의 대상이 반드시 인물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운 뭐 자연 그런 것들일 수 있고 이번에 이제 고인돌이 된 건데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소환은 소환인데 좀 더 자연이나 이런 고인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뭔가 완전히 우리한테 붙어버릴 수 없는 어떤 간극을 팽팽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사이 틈들에 뭔가 우리가 개입할 여지라던가 그 거리를 두고 가만히 바라보면서 시간성을 좀 느껴볼 수 있는 여지가 더 열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홍인지 선생님이 기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전기를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캡션을 보시면은 이게 어디에 있었고 예를 들어 거창에 있었고 강원도 있었다 이런 캡션이 사실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을 흥미롭게 봤어요. 아까 순사시대의 역사 이전의 시대에 있던 도를 이렇게 모티프로 다뤘다고 하셨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기원이라는 게 소환이라는 좀 맞닿아있는 문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원이라는 게 어떤 단일한 대상이 있고 단일한 주제가 있고 거기서 나왔던 파생되거나 그런 것과 달리 이미 있는 걸 작가님이라는 한 사람이 또 어떻게 뭔가 다시 접근하고 어떨 때는 따라 그려보고 그래서 영상 작업도 거기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이게 돌의 표면에 있던 걸 작가님이 또 작가님 나름 해석으로 이렇게 정말 감각적으로 그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기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 고인돌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시약이 아니라 작가님한테는 그래도 정말 아까도 돌이 친다는 표현을 설명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감각적으로 와닿은 걸 다시 감각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기원에 함께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는 김현호 작가님 소개하신 소방 프로젝트가 언뜻 보면은 되게 결이 달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큰 범주로 봤을 때 소환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그래도 작가님이 이번에는 회화도 그리고 영화 작업으로 풀어내신 걸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영상 작업 언급해주신 걸 짧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이쪽 화면에 있는 작업이거든요. 수신이라는 작업에 그 작가님이 직접 작업하시면서 서체 떠내는 그 부분인데 저 영상에서 저는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수직성이에요. 그러니까 눕혀서 떠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나의 스케일과 동일하게 앞에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떠내잖아요. 근데 이전 전시에서도 그 산을 소환하는 작업을 어떻게 그렸는지 기록한 그 영상에서 세워져 있어요, 화폭이 마주보고. 근데 저는 이 수직성이 왜 중요하다 생각이 되냐면 아까 공유드렸던 그 이미지의 기원 신화에서 벽에 투영된 거를 이제 떠낸 그 작업에서도 그림자가 누워있는 게 아니라 벽에 서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대요. 고대인의 정신세계에서 누워있는 그림자는 죽어있는 사람과 동일시됐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 앞에서 떠날 거고 그러면 눈에 안 보이고 사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는데 죽은 사람의 그림자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그림자 서 있는 거를 이제 떠내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은 생생하게 그 사람을 불러오기 위한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염원? 이런 게 담긴 거고 저는 이렇게 작가님이 작업을 하실 때도 이제 세워서 하시거든요. 저렇게 소환을 하시는 게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존재로서 이 대상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되게 찍었어. 말씀해 왜냐면 제가 읽어주셨죠? 원래 한국화를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인물 같은 거 그릴 때 항상 실제 크기로 그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 크기로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사진으로 뭐 자료를 보고 찍 때 이게 사진처럼 안 보이게끔 그리려고 좀 그게 더 오히려 실제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사진을 이제 인물의 사진을 찍으면은 발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만약 사진 보고 자료를 보고 그렸다 손 치더라도 그게 이제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고려를 되게 많이 하는데 찍었어. 하셨어. 이게 어떻게 내가 전달을 잘했는지 아니면 풀타임이라고 이렇게 둘 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글 써주신 분들이 강조하는 어떤 영역이 한 작품을 보면 다른 것 같은데 콤넬트 선생님은 약간 그 비워져 있음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고 홍길 선생님은 그리움과 애도로서 소환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리고 이거 뭐냐 사실 이제 그 어떤 장소성 그리고 그 그 기원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빼려고 의도적으로 저는 빼요. 사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게 온전히 대상과 이렇게 마주했으면 좋겠고 이랬는데 이제 도록 작업을 사실 이건 좀 약간 TMI인데 도록 작업을 했는데 도록 작업에 이제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어디 갔다 왔고 이걸 의식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해서 이제 검수를 좀 받았어. 근데 내가 콧놀피 선생님이 보더니 장소성도 넣었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시 그거 글을 봤는데 내가 원래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장소성이라는 어떤 그 텍스트가 빠진 것과 뭐 이런 얘기를 넣었었는데 그 부분도 짚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빼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뺐어요. 네, 나중에 뺐어요. 그 두 페이지를 뺐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주셔서 맞아요. 저랑도 얘기하시면서 제가 원래 이제 작가님들 뭐 다른 얘기랑 겹쳐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작가님들 작업실을 찾아가서 작가님들의 작업실 풍경을 그려드리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이번에는 답사를 같이 가게 돼서 작업실보다 더 큰 작업실이니까 더 기록을 해드렸는데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이거를 다 넣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찍어드린 그 기록을. 근데 이제 그래서 저 후도록에 보시면 한 장면 나와 있어요. 딱 한 장면. 네, 광활하게 돼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다가 장소성을 빼신 거죠. 저는 되게 좋은 어떤 선택지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화순고인들 어디 갔다 그쵸. 왔다 너무 네. 이걸 얘기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음. 했죠. 예.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네. 예, 내가 딴 데 갈 뻔했는데. 예. 그치. 이렇게 필요해. 다. 저는 집어주시면 그래서 되게 이 두 분이 해주신 이야기가 다른 거를 강조를 해주시고 하는데 거기에 중심에는 저는 어두움과 여백이라는 두 단어가 교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어있음과 그 어두움으로 채워진 공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세팅할 때도 같이 DP할 때도 힘들었던 게 저희 보시면은 이제 썬팅지를 발라놨거든요. 그리고 저기 밖에 이제 암막 커튼을 해놓은 게 저희가 은근히 작은 창이어도 자연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럼 이 그림들이 다 하얗게 날아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높이 걸려있는 그림들은 조명이 가까워서 반사가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 보면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이는. 그래서 이 높이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네, 그래서 이 DP 하는데 굉장히 조명 세팅하고 거리 잡는데 굉장히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어둡게 표현을 해주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의미가 좀 남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작가님의 좀 생각들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어둠에 대해서. 어둠? 네.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두워지면은 대상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 거리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밝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보는 대상이랑 나랑 어떤 이렇게 너무 쉽게 너무 이렇게 붙어 있어도 공간이 없어요. 거기. 그래서 그런 가시광선이 사라지는 공간이라는 게 약간 어둠? 그게 이제 먹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서 그런 개념들을 좀 한국화의 어떤 확장성 약간 이런 것도 지향을 하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것도 하나의 여백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들어서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반짝반짝한 어떤 그 글로시하게 이렇게 제가 도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렇게 처음에는 의도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검은색을 나중에 바무실을 칠할 때 매트하게 칠하면은 뿌얘져요. 그래서 글로시를 조금 최대한 적게 하면서 하긴 했는데 전시를 하고 나서 어떤 반짝거림을 볼 때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그게 이제 변하잖아요. 그런 어떤 제가 그런 어떤 그 인터랙션? 그 상호작용이 있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제가 지향하는 바가 맞았어요. 왜냐면 그림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저는 오브젝트? 얇더라도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3D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성을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장치로서 글로시가 되게 좋다라고 해서 계속 지금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거의 실제로 봐야 되는 작업의 거의 정수인. 사실, 그래서 네. 사진 작업 하실 때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사진을 찍으면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단체절 하면은 이제 제 작업은 잘 안 찍으세요. 왜냐면 너무 어두우니까 네, 조도를 낮추면 이제 얼굴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프로모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약한 면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좀 그러니까 그림만이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현실적인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네. 다른 장소에서 김현우 작가님 그 작품 만나시면 팁이 있어요. 사진 촬영하실 때 최대한 조리개를 낮추시고요. 이렇게 어둡게 찍으신 다음에 편집으로 밝기를 올려주시면 그건 팁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어두움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동양화 베이스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 먹이나 수능이라는 매체가 정말 기본적인 베이스고 그걸 정말 이렇게 도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질감을 만들어내거나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이게 수양과도 같은 엄청난 정신적인 노고도 많이 드실 거고 근데 그만큼 뭔가 이게 관객들도 사진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작가님이 남긴 어떤 흔적들을 가지고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시각적인 질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거기에 대사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과 동시에 이게 어둠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둠 안에 뭔가 이렇게 어둠이라는 게 사실 시각적으로 제일 약한 어떤 조건이잖아요. 거의 안 보이고 뭣도 모르는 상태로
그 대상에 다가가려는 어떤 신체적인 접촉 이런 걸 뭔가 작가님은 페인팅하는 매체를 통해서 이게 질감을 사용하면서 보여주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둠을 생각을 할 때 어둠이 단순히 뭐가 없다, 그러니까 부재하는 상태라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비어있음이라기보다 언제나 그곳에 있었지만 우리가 감지하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감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뭔가 사이 공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전 전시들 제목에서도 이제 밤에도 그것은 언제나 그곳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거기다가 비추든 아니든 간에 언제나 있어왔던 것을 진정으로 대면하게 하는 순간은 이런 뭔가 형광등이 다 켜져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그게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작가님께 어둠이란 감각이 열리는 그런 계기인데 이전에는 뭔가 어둠 안에서 눈이 열렸다면 이번 전시는 스스로 말하는 놀이라는 것도 아실 수 있듯이 어둠에서 열리는 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이번에 내신 책에서 작가님 작가 노트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그러니까 텍스트의 자리가 빠져 있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빈 공간의 공명을 듣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빈 공간의 공명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어둠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공간에서는 이게 시각적으로 이미지로 우리한테 오고 있기는 하지만 귀를 열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포인트는 계속 좀 선생님께서 반복되는 단어가 터치인 것 같거든요. 사실 작가님의 작업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사시대와 오늘 이전에까지의 그 사이의 공백의 기간 속에 스스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작업을 끌어나오시는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오늘날에 겪고 있는 터치의 부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요새 좀 애기들 태어나면 우주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빌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어떤 터치를 먼저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차 익숙한 세대가 있고 익숙해진 세대가 있고 완전히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그런 세대가 이제 태어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세대 간의 어떤 그런 소통의 차이도 있고 언어의 공백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과거의 것을 보여주고 계시면서 현 상태에 저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조금 드러나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거에 거의 맞닿는 작업이 저기 지금 걸려있는 서체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저 아까 입구에 있는 화면에 손으로 저 서체를 그리시거든요. 손에 맞닿아서. 그래서 그 터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돌을 탁본을 뜨는 행위인데 그게 글씨로 저희한테 보이는 그 지점이 굉장히 독특하고 조금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직접 하신 작가님은 어떤? 저는 그냥 서체 작업은 좀 계속 하고 싶었어요. 네, 그냥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서예를 배웠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주신 편액이 있어요. 이렇게 집에 이렇게 크게 전지 사이즈로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선생님한테 배웠던 어떤 그 선과 선 사이의 관계, 약간 그런 이미지로 저는 그걸 계속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보는 건데, 그리고 이건 실제로 어떤 내용이 있는 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앞에 다 있는 그 자체, 그게 너무 고인돌을 바라보는 지점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어떤 지점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떤 서체를 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번 전시에서 그걸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본 거죠. 네, 그래서 뜰 때 어떤 촉각의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붓으로 했었었는데 붓이 생각보다 너무 날렵하고 약간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지향점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손가락이라는 지두의 어떤 그 표현법을 선택을 했고, 그게 좀 잘 맞아서 네, 저렇게 했고, 그거를 이제 단순하게 그냥 또 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같이 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촉각에 어떤 만질 수 있는 어떤 장치로서 커튼이라는 형식을 좀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작업입니다. 네.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조금 더 저 작업에 대해서 폭넓게 선생님 얘기해 주실래요?
이게 뭐 저 작업뿐만 아니라 네. 전반적인 이번 전시의 컨셉, 뭐 중요한 키워드라고 제가 봤던 게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작가님이 어떻게 다가가는지 그 의미에서 생각했을 때 터치라는 의미가 좀 더 간주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까 박수호 선생님이 그래도 뭐 최근에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익숙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핸드폰 모니터로 터치하는 감각들은 그 링크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지 거의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고인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 돌의 표면에 이렇게 따라 그리는 것도 엄청나게 뭐 힘들고 사실 뭐가 거기에 서 있는지도 이 출처가 어떻고 거기에 뭐 별자리가 보이거나 뭐 다른 글씨들이 써 있다고 해도 사실 정말 그것도 서예 작업 아까 얘기하셨지만 서예 작업처럼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사실 모를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뭔가 접촉하면서 실제로 작가님이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그렇게 그림을 작업을 하시기도 하고 지금 거기 걸려있는 서예 작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말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다. 그래도 이렇게 다가갈 수는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번 회화 작업부터 시작해서 영상 작업 그리고 커튼 설치 작업까지 해서 이번 전시의 나름 중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것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파헤치고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느끼고 감지하고 그것을 긍정하는 그런 작업이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서체를 닮은 이 작업을 기록한 이 영상 제목이 송신이 아니라 수신이라는 게 전 좋았어요. 그러니까 문자의 뭐 기원 이런 뭐 상형 문자나 뭐 이런 걸로 거슬러 올라간다 했을 때도 저는 최초의 문자가 인간이 막 뭔가를 막 표현하기 위해서 막 했다기보다 그 처음에 쓰인 텍스트는 귀로 들리고 마주했고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을 좌우하는 자연의 힘이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불가해한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들을 손가락으로 최초에는 남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역시 이 작업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완전 거슬러 올라가서 알 수 없지만 그 존재들을 긍정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같이 어울려 살아갔던 고대인들의 감각을 소환을 하는 저희가 잃어버린 감각일 수도 있겠죠. 그런 계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계속해서 생각이 드는 게 수용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둠 안에서 눈이 열리는 감각도 어둠 안에서 귀가 열리는 감각도 어둠 안에서 무언가를 더듬어 만지는 감각도 나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에게 다가오고 있고 나에게 뭔가 말을 거는 존재들에 대한 예민한 감지 그런 능력을 우리한테 공유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떠냈다라는 거에서 제가 또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떠낸 이미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내고 남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더 진실에 가깝고 그리고 이게 그래서 글자이든 이렇게 떠낸 어떤 표면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뭐야 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 로고스적으로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있고 나에게 말을 걸고 있고 또 후누키 선생님이 글에서 써주셨지만 나를 타격하고 있고 이런 감각을 우리가 얘기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보시면 첫 장면이 까만 화면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소리를 통해서 약간 밤하늘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 안에 있는 영상도 그렇고 지금 이 반짝이는 어떤 보는 위치에 따라서 반짝이는 돌의 표면들을 보면 그 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조금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고인돌을 바라보신 작가님의 태도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별을 바라볼 때 어떤 그런 느낌들하고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까 그 그림의 드로잉부터 시작되는 그 기점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쩌면 시적으로도 좀 보이는 지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초의 예술이나 이런 장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전시가 저희 의식주 안에서도 굉장히 조금 의미가 좀 있었던 전시였던 것 같고 무엇보다 조금 호흡을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체감이 조금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운영자가 이렇게 뭐 작가의 답사 여정이나 이런 데 침투를 해서 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드물거든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점이 저한테는 좀 뜻깊었던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얘기했던 게 그렇다면
다음 작업은 이제 무엇이냐. 네, 약간 이 티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소스만 살짝. 아, 그 전에 네. 그 뭐냐 아까 그 텍스트와 이미지 어떤 그 관계?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사람이 이제 그림을 안 배운 상태에서 사람 얼굴 그리면은 그냥 동그라미 그리고 눈 동그랗게 그리고 코, 입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텍스트거든요. 상형 문자고. 근데 그런 것들 그 원래 그 그림을 진짜로 그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조금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무슨 색인데 무슨 색이 아니고 약간 뭐 갈색이 섞여 있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장황하게 텍스트가 엄청 길어져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관찰력이잖아요.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그 리얼리즘 그림을 그릴 때 보는 관찰력? 약간 그런 지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 텍스트와 어떤 이미지의 관계? 네, 그런 것들을 짚어주신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작업은 지금은 이제 리서치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사실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작업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해서 다음 작업은 그냥 좀 더 신체적인 접근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왜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괴? 네, 제가 작년 작업했었을 때 그 그림 제목 중에 괴라고 있는데 괴가 영어로 체스트예요. 이제 흉곽이거든요. 근데 그런 흉곽적인 느낌 아니면 뭐 네, 신체적인 어떤 부분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자연의 어떤 모습이. 그리고 최근 작업 중에 한 게 이제 돼지의 어떤 그 항공 돼지 주름을 좀 이렇게 그 그냥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펼쳐진 상태의 영상 작업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생물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찾아보니까 동물? 특히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좌우 대칭형 혹은 방사형 대칭형 약간 이런 식의 그 생물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게 생물이라고 생각했지라는 게 그게 거기 부분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좌우 대칭의 어떤 모습을 가진 돼지의 모습을 약간 신체 크기에 맞게 좀 소환을 하는 약간 그런 작업을 기획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기회가 있으면 발표를 할 거고, 그거는 이제 그쵸. 습작을 좀 몇 개를 해서 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뭐 돌만 계속하고 자연물만 계속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막 이러고 하고 싶은 게 많아갖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막 이렇게 관객들이 그 빠른 호흡을 못 따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가끔씩은 해요. 왜냐면 내가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이렇게 자제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오늘 되게 시간을 잘 맞춘 것 같아요. 지금 딱 4, 50분 사이에 끊고 질문을 질문? 하는데 시간이 너무 정확하게 떨어져가지고 저한테 아니요 하셔도 돼요. 뭐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이 그림을 보면은 되게 반짝이고 별 같은 거를 이제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레퍼런스 이제 사진 작업하실 때도 이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사진을 찍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포트폴리오 기록할 때요? 네네네. 리서치. 리서치 할 때? 리서치 할 때는 고려를 그냥 안 했어요. 전혀. 사실 그릴 때도 별로 고려는 안 해요. 현장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가서 이제 최신형 휴대폰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1억만 화소짜리 카메라가 있어요. 1억만이 뭐야? 1억 화소. 1억만 아니고 1억만이 어딨어 세상에. 1억 화소짜리 카메라를 사셔가지고 너무 과장했어. 이게 잠때 이거 스마트폰 길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도구를 사셔서 이제 태블릿 PC랑 연동을 해서 작가님이 옆에서 그걸 화면을 보고 있고 저는 조명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했었죠. 제가 키가 작으니까 키 크니까 이렇게 딱 하니까 탁 잡히더라고. 옆으로 좀 해봐. 그래서 생경한 경험. 근데 실제로
확대해 보니까 그 1억 화소의 어떤 위용이 있는 게 이게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런 표현하실 때 굉장히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기동력이 좋았던 리서치였던 것 같아요. 항상 리서치는 기동력이 좋아야 돼. 그렇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둘째 날 화순에서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맞아요. 비가 내렸었어요. 비옷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었는데 그 물이 젖으니까 돌이 오히려 사진이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집하시는 분들이 왜 분무기로 그렇게 돌에다가 물을 뿌리게 되는지 그때 알게 맞아요. 됐어요. 그게 네. 그게 살아난다고 네. 얘기를 해요. 네. 감상할 때 한번 이렇게 물 뿌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거기에도 반짝임이라는 것도 생기고 흐름이라는 것도 생기고 저도 그 흐른다라는 키워드를 좀 좋아해서 작업 저 영상 작업에서도 결국 먹이 흘러내려서 그 흐르는 어떤 시간성을 좀 보여주는 걸 좋아했었는데 예. 그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 살아나는 어떤 느낌. 답사 여정의 그 자세한 내막을 보고 싶으시다. 그럼 제가 따로 운영하는 계정이 있어요. 저희가 홍보 계정 홍보를 홍보해야죠. 저에게도 기회를 좀. 계정 홍보를 또. 모습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지금 한 작가님 7분이 올라가 계시고 원래는 제가 이거를 한 달에 한 분씩 아카이빙을 하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올해 너무 일이 바빠서 잠깐 멈추고 있는데 거기 가시면 이제 작가님하고 리서치했던 답사 과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아니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안 드려봅니다. 이따 홍보해 주세요. 네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현장 답사를 가기 전이랑 간후에 약간 고인돌에 대한 감상이라던가 실제로 더 깊어진 부분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그 질감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좀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냥 아무래도 저도 고인돌을 처음 그냥 이미지 고인돌 하면은 그냥 돌 이거였는데 그 표면에 숨겨진 약간 그런 감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좀 컸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 뒤에 저 4점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고인돌 표면을 조금 확대해서 저거 프레임 자체가 고인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림인데 저 작업은 사실 기획을 별로 안 했었어요. 근데 그런 표면의 어떤 그런 느낌들 그게 또 하나의 어떤 풍경을 만들어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던 거예요. 진짜 확실히 이제 그 촉각적인 느낌을 좀 더 그게 저한테는 좀 와닿았었던 것 같고 신체적으로 와닿았었던 것 같고 그걸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했었을 때 저 작업이 또 나오게 된 거죠. 네, 그 부분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표면을 그린 네. 작업들의 사이즈를 네. 저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질감을 더 느끼게 되고 그 작업을 하실 때 가로로 그 고인돌이 가로로 돼 있으니까 되게 거기에 비례해서 네, 하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죠. 네, 그런 느낌이 그래서 좀 짜부되고 약간 더 짜부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좀 아무튼 이게 그 풍경이라고 하는 게 가로잖아요. 보통은 풍경이라는 건 세로보단 가로의 어떤 느낌이 있는데 그 풍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네, 세로는 좀 신체적인 어떤 접근성에 가깝고 가로는 좀 더 풍경적인 접근성에 가까우니까 이게 좀 풍경이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것들을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세로 그려. 네, 쟤는 서 있잖아요. 네. 쟤는 저렇게 얼굴이 진짜로 돼 있어요. 양구에 있는 건데. 네.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네. 네. 마스코트, 우리 마스코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네네. 2개 해도 될까요? 네? 아, 2개 하셔도 됩니다. 그럼요. 많이 해도. 관객은 작업을 직접 그 스토리를 모르면 작업이 첫 인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작가님께서 표현하실 때 그걸 봤던 경험들이 그냥 감각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길 원하시면서 작업을 하셨는지 그냥 그 표면에 느껴지는 것들만 네네. 감각해도 되는지 네, 그 투자인 것 같아요. 네, 굳이 뭐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한다기보다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무엇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은
그림을 이제 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걸리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나는 이 일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고 그 관객이 스스로 궁극적으로 설정을 하는 그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소환 프로젝트도 사실 그런 지향점이긴 했거든요. 관객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서사 같은 거는 내가 만드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들더라고요. 제가 지향하는 바는. 예. 그래서 뭐 그런 거야. 뭐 제가 원래 작품이라는 게 떠나면은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냅두는 거죠, 그냥.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두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작업하실 때 이미지도 명확하시고 지금 대상도 명확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작업을 하는 과정 안에서 변형되거나 삭제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지랑 비교했을 때. 그거의 과정 안에서는 감각적으로 그냥 하시는 걸까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조금은. 뭐 감각적으로 하지 않아요, 사실. 그리는 행위는 좀 오히려 더 기계적인 거에 가까워요.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그림을 많이 그려왔으니까 나름의 어떤 숙달된 어떤 그 분놀림이라는 게 있겠죠. 예.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거는 내 표현법이야 약간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물감이라는 걸 떠내서 그냥 여기에 얹힌다? 약간 이런 생각이 강하고 그냥 보고 그냥 그려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좋은 것 같아. 뭔가 이렇게 감정을 넣거나 약간 이런 부분을 그냥 이렇게 뒀으면 좋겠다. 구현 설명을 좀 드리면 기존의 전통적인 동양화 4분자에서 좀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4분자 배울 때 슬플 때는 슬픈 선을 쓰고 뭔가 기쁠 때는 기쁜 선을 써서 그 작가의 생각이 이 화선지 안에 그러니까 한지 안에 모조리 투영이 돼야 돼서 결과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오히려 저는 반사판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관객한테 떠오르는 상상과 그 상황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그리는 행위 자체도 결과물에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것 또한 매체로 활용을 하셔서 관객한테 다른 장면들 각각 다른 장면들이 투사가 되게끔 물론 시발점은 고인돌이고 소환 프로젝트지만 이게 관객한테 갔을 때는 좀 다양한 지점으로 읽혔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조금 더 구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질문하고 네네네. 그 아까 관객과 인터랙션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뭐 동양적인 미술 이런 거 얘기할 때 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는 사람이랑 매체 그리고 관계 그리고 장소까지 보통 언급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아까 이게 햇빛을 썬팅해서 막았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장소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연스러운 만든 거는 이제 작품을 위해서 조금 의도적으로 네네. 배제하신 건가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거를 조금 저는 되게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거는 극한의 인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선을 그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보다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엄청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이 미술관 혹은 전시장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러운 현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얘를 온전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막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마냥 좋은 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어쨌든 전시라는 걸 작품이라는 걸 보는 것 자체가 인위적인 약간 행위이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공간에 이거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연출을 해야 되고 그게 제 의무인 거고 네. 그래서 네. 그 자연스러움과 외부 그 자연스러움은 조금 다른 결이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림 그릴 때도 항상 그렇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의도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잖아요. 무언가를 만들 때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게, 네, 그렇죠. 그 누구지? BYA에서 그 침대 널브러뜨린 그 이름 뭐였지? 트래시 예민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네 침대를 그냥 갖다 놓은 거냐? 어떤 인터뷰어가 물어봤는데 트래시 예민이 세상에 자연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다 의도해서 하나씩 놓은 거라. 근데 그런 지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점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향하는. 그러니까 작가님에게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빛, 여러 가지 빛 중에서 어둠 속에서 우리 눈이 받아들일 때 들어온 서서히 빛나는 그런 은밀한 빛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자연스럽다 아니면 자연광을 뭐 반영한 그런 공간 연출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빛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고인돌이 빛나는 이런 빛도 뭔가 완전 백주제 태양이 내리쬐는 그 빛에서 드러난 돌의 존재라기보다 그런 빛이 아닌,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그 윤곽을 가진 그런 존재의 빛이기 때문에 다른 뭔가 인터랙션을 중요하게 하는 전시에서 자연광을 반영하고 인공조명을 끄고 하는 방식과 다르게 오히려 이걸 잘 보기 위해서 인공적인 어떤 조치들이 필요했던 걸로 이해가 됐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환경의 인터랙션이라기보다는 네. 관객과의 인터랙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사실 이번 전시 중간중간에 김현호 작가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회화를 하시니까 회화 작업만 걸릴 줄 알았더니 또 또 중간에 연산 작업을 고민 중이다, 첨 작업을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저는 들었는데 오히려 그게 첨 작업도 그렇고 연산 작업도 그렇고 이게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까도 뭐 기원도 얘기하셨지만 알 수 없는 것도 얘기했지만 뭔가 이게 작품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내막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작가님이 가지고 싶었던 관심사에 맞게 연산 작업도 거기에 설치하고 그리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풍경 안에서도 이 그림자가 드리운 작품이 하나만 거기에 걸려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작가님이 마지막까지 이걸 또 넣는 게 더 이번 전시에서 좀 더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빼는 게 더 나을지 이런 고민을 하셨다가 결국에는 넣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그쵸. 그래서 철저하게 작가님이 이번 전시가 어떤 건지 고민을 하고 연산 작업도 그렇고 첨 작업도 그렇고 그림자가 비친 페인팅도 그렇고 네, 맞아요. 나름 배치를 고민하셨다는 게 저도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또 훨씬 느껴지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 일단 마지막으로 두 분 참여해 주셔서 두 분의 어떤 정리하는 말씀 좀 네, 잠깐 나도 듣고 듣고 싶고. 네, 좀 저한테 이렇게 질문 하고. 없어요. 네. 둘 저한테 질문 없어요. 우리 했었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질문으로 대체할까요? 네. 그것도 네, 좋은 것 네. 같아서. 그 아까 전에도 돌이 친다, 돌이 타격한다 이런 말은 사실 그 엘리아드 철학자의 인용문에서 가지고 온 한 구절이고요. 그거 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거석이 있고 그게 정말 사람을 직접적으로 치는 건 아니지만 그 크기감, 그 크기나 사이즈감, 부피감 이런 걸 보고 사람이 충격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비유적인 의미로 쓰는 표현인데요. 다음 주제는 어떤 걸 또 칠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어떤 걸 그래서 칠지. 그 친다라는 그게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 이건 약간 있었던 얘기인데 글 써주시고 저는 그걸 항상 영문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영문 번역을 할 때 이제 이걸 친다라고 하는지 그리고 친다라고 쓰셨는데 그거 그냥 일본 책을 이거 인용을 하셨었어요. 근데 한글 책은 어떻게 되는지 그냥 궁금했었는데 띈다? 맞아요. 띈다 눈에 띈다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좀 다르대요 어쨌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지? 영어로는 hit이었고. 네, 히트, 스트라이크였었던 네, 것 맞아.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친다라는 느낌이 저는 우리가 좋았었어. 네, 저도 그래서 그냥 일본 각주로 가자 해서 그렇게 일본 책 각주로 했었고 그 친다라는 게 저도 좋았던 게 어쨌든 대상이 있어야지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이 공간이 있어야지 치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그걸 지향을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그 신체의 어떤 그런 돼지 신체의 어떤 그런 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완전 잘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제 작품을 좀 잘 봐주신 것 같고 잘 읽어주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앞으로의 작업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네, 사실 이 돌 작업 한 것도 홍윤희 선생님 글과 뭔가 연관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냥 막연히 돌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돌의 어떤 그 고인돌의 어떤 그 리서치를 하면서 인용된 어떤 그 철학자가 롬바우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사실 그 평문회에서 롬바우를 인용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표가 되는 거예요. 제 작업에 다음에 어떤 작업에 어떤 지표들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네.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이 작업이 안 일어났겠죠. 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항상 이렇게 뭔가 일어나는 거는 이렇게 진짜 만나서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죠. 예. 그래서 이런 만남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콘노유키 선생님 써주신 글에서 그 타격이라는 말과 그 박소 디렉터님이 써주신 글에서 시각과 청각, 시각과 촉각의 교차점이라는 말이 연결된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마무리로 뭔가 나누고 싶은 건 타격이라는 걸 딱 들었을 때 저희가 직관적으로 활성화되는 감각은 촉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치는 거. 근데 타격이라는 그거를 잘 생각해보면 칠 때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타격이라는 말 안에 청각도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격, 소리가 가로쳐져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작가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 보기와 듣기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라고 했을 때 이 타격이 그림에서 느껴진다면 이미 여기서도 청각적인 심상이 불러일으키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었고 뭔가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연결이 되는 전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나누고 싶었고 작가님께 그냥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둠이라는 것과 듣는 거, 보는 거의 행위들의 어떤 연관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게 됐는지 이번 전시를 준비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전시 제목도 뭔가 보여지는 돌도 아니고 그 말하는 돌이잖아요. 근데 말하는 돌이고 우리는 어쨌든 말하는 사람이라 들으러 온 사람들인데 어쨌든 시각예술이라는 범위 안에서 어쨌든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회화라는 매체와 연결했을 때 듣기, 보기 그리고 어둠을 어떻게 연관짓게 되셨는지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네, 그거는 그쵸. 그게 이제 어둠에서 우리가 어두운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 예를 들어 밤바다 이런 걸 바라보면은 막 다짐 같은 거 떠오르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면 뭐 미래에 내가 뭐 할 것이다. 과거에 아니면 내 추억이 떠오를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다가 어쨌든 말을 하는 거든 내가 말을 하는 거든 뭔가 이 공명으로 이제 말을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얻고 그런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고인돌도 그런 말하는 돌이라는 표현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연이라고 해야 되나? 우연이 아니고 어떤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마땅한 게 많아갖고 그래서 말하는 돌 근데 스스로 말하는 돌이라고 한 거예요. 스스로라는 게 사실 이 돌이 사실 얘기한다기보다는 내가 말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좀 주고 싶었어. 관객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돌이 말하는 것도 돌이 말하는 건데 그 돌이 어떻게 말을 해 근데 이제 내가 말하는 거죠 사실은. 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지점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청각적인 어떤 느낌도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던 것 같아. 그리고 뭐 소리라는 게 결국에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공기가 결국에는 어떤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 공기가 어떤 매질이 돼서 소리를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네, 좀 두서없었네요 방금 거는. 네, 근데 그래서 우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선은 저희가 두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이 원래 저희가 이제 의식주가 여기 이제 7년 차 운영을 접어드는데 매년 지켜왔던 거는 연말에 저희가 프라이빗 파티를 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끝나면 음식이 깔릴 거예요. 그래서 더 있다 가셔도 되고 작가님 계속 계실 거니까 질문 따로 궁금하셨던 질문들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셔도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도록에 대한 건데
이제 제가 사무실에 잠깐 있을 건데요. 그때 잠깐 오시면 그 성함이나 닉네임 적어주셨잖아요. 그거 얘기해 주시면 이제 나눠드릴 거고, 만약에 확보된 양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선착순으로 저희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 길 비도 오고 뭐 눈도 왔는데 먼 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